조선산업을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의 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치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은 거대한 기계장치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고정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조선산업은 호황기와 불황기가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수주산업입니다.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을 미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존의 다른 산업과 다르게 선주로부터 일정한 스펙이 담긴 발주서를 받아서 수주를 통해서 제작하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주 산업을 이해하는 게 가장 큰 키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장치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치 산업은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울산에 가보시면 거대한 석유화학 공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석유화학 공장이 장치 산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장치 산업은 고정비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매출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게 되면 총 비용의 증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증가가 이익 극대화로 이어지는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2021년 3분기 HSD 엔진의 사업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평균 가동률이 51.5% 이를 정도로 아주 저조한 가동률을 보였는데요. 이 가동률만 보더라도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익을 내기가 무척 힘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보시면 2021년 5,900억 매출에 영업 손실 300억을 냈습니다. 고정비 비율이 큰 이러한 장치 산업의 특징상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손익분기점은 대략 8천억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2016년 8천억 매출을 냈을 때 약 42억 영업이익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8,300억에 200억 영업이익, 그리고 그 이하로 매출이 발생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영업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클리컬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클리컬 산업은 이렇듯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이렇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렇게 확장 국면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수축 국면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 기간 투자 손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현재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주 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보시는 표는 대우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와 한국조선의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특징적인 표를 보시면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매출이 수주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횡보하던 주식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수주량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정점을 찍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2003, 2004, 2005, 2006, 2007년 정점을 찍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쭉 증가하는 슈퍼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조선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인 절대적 수주 산업이라는 겁니다. 다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수주가 절대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에 수주량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하강은 2009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2008, 2009, 2년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에 수주량의 회복을 보여주고 그 수주 회복은 2011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자 거짓말 같게도 주가는 201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11년까지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러던 것이 2012년에 수주량이 다시 급감했고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13년에 수주량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완연한 수주 절벽 현상을 보이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해 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다시 수주량이 회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던 수주량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019년, 2020년에 다시 수주량이 악화되면서 주가는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극적으로 수주량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키포인트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수주를 보면은 2, 3년 뒤에 실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주에 즉각적으로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실적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우조선해양의 월봉 차트와 매출 영업이익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최대 정점에 찍었던 해는 2011년이고 이익이 정점에 찍었던 해는 2010년입니다. 하지만 그 두 해의 주가를 보시면 완전 바닥입니다. 반면에 매출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슈퍼사이클을 했죠. 슈퍼사이클의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완만했습니다. 매출 완만했고 영업이익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출과 영업이익만을 보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를 했더라면 투자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이런 수주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는 수주량이 주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수주량이 증가하려면 선주들이 충분한 이익을 내야 될 텐데요. 보시는 표는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운임지수를 보시면은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2021년부터 다시 전 세계적인 리스타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물동량이 발생했고 2021년 1월에 2,500포인트 정도 하던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5,000포인트까지 약 2배 가까이 올라 버립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항만 정체에 따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항만은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고운임 지수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또한 원자재와 연동하는 BDI 지수 또한 작년 한 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대략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아주 강하게 상승하던 BDI 지수는 다시금 하락하여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긴 하였습니다만 여전히 저성장 국면에서 2,000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한 것과는 다르게 그 이상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 선박 선주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락슨 신조석가 지수를 보시면은 2008년에 초호황기에 약 190 가까이 하던 이 신조선 지수가
지금 2020년 연말을 기점으로 쭉 상승해서 현재 154포인트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신조속한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서 지금 상당히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수주한 양으로 2023년까지 이미 도크가 다 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협상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저가 수주가 아닌 선별 수주를 통해서 향후 조선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선업은 IMO 2020으로부터 시작된 환경 규제로 인해서 더 큰 구조적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IMO 2020이 시작할 때만 해도 신조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 일시적이나마 신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이 IMO 2020의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IMO 2020은 배기가스 속 황산화물 규제로 황산화물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LNG선 신조가 아닌 탈황 설비, 즉 황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초저 유황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조 조선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를 새로 이제 신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서는 탈항 설비라든지 저유황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유황유는 추진 엔진과 보조 엔진의 이상 마모와 손상, 가동 중단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주들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서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는 개방형 스크러버와 폐쇄형 스크러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선박 95% 이상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하고 있고, 개방형 스크러버는 물로 배기가를 씻어낸 다음에 이걸 다시 바다에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장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도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 점차 늘어 선주 입장에서는 이것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IMO 2023이 시행되어 기존의 황산화물 규제에 그치지 않고 이산화탄소 규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EEXI, CII가 시행하는데요. EEXI는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로서 선박의 연비를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연비가 좋지 않게 되면은 EEXI로 선박 에너지 효율을 측정한 다음 A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 및 E등급은 시정조치 계획을 포함한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주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노후 선장이 이런 선박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에너지 저감 장치를 탑재하여 낮은 출력으로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운행했을 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동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주는 화주로부터 또한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용선이 불가능해지거나 선박의 수명이 수리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선박 교체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조선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IMO 2020, IMO 2023으로 인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 교체 연수는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한번 선박을 신조하면 약 30년 가량을 사용했었는데요.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선박의 교체 연수가 20년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작년 한 해 선박 발주량이 약 1481척, 4100만 CGT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시작될 IMO의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 세계 3만 척의 선박 중 2013년 이전에 조선 제작된 약 1만 7천여 척이 문제가 되는 대상이 되는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들을 10년 동안 교체한다고 전체 다 교체한다고 봤을 때 연간 1700에서 1800대의 교체가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상당한 호황이었다고 하는 올해보다 약 20% 이상 많은 수치로 10년간 장기간 구조적으로 선박 교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수주량을 반드시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선박 실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주량, 2021년부터 시작된 이 고수주량이 계속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MO 2023이 잘 지켜지는지 준수 여부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이 IMO 2023이 잘 지켜지면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연간 1700에서 1800여 척의 배가 반드시 신조해야 되고, 이는 수요보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선소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로 알아보는 K조선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